해시태그 챕터 1. 침묵하는 독. 새벽 3시 42분. 71세 박영숙의 눈이 번쩍 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 뛰는 게 아니라 쥐어짜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끝이 얼음처럼 차갑고 팔뚝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제? 그저께? 기억이 흐릿했다. 괜찮아. 그냥 나이 탓이야. 지난 6개월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주문이었다. 하지만 이 새벽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천장을 올려다보는 지금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었다. 12시간 전.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이웃집 김 여사가 건넨 검은 액체가 담긴 병. 3번째였다. 아니, 4번째? 영숙은 셀 수조차 없었다. 한약방 사장님, 성당 언니, 아파트 부녀회장. 모두가 몸보신을 권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나이든 여자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 거절이 아니라 예의였으니까.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쓴 액체를 들이켰다. 처음엔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2주차부터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3주차엔 계단을 오르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붓고 누렇고 생기라곤 없었다. 더 먹어야 해. 기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녀는 용량을 늘렸다. 응급실 새벽 4시 17분. 보호자분, 여기 서명해 주세요. 72세 박종철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글씨가 비뚤비뚤했다. 의사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심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종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3미터 앞 침대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들은 TV 앞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일단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차트를 넘기는 소리만 서늘하게 울렸다. 그리고 뭡니까?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독성 물질 수치가 독성. 네.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종철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부엌 찬장 가득 쌓인 검은 병들이었다. 이웃들이 건넨 호의. 건강을 위한 선물들. 아내를 죽인 건 병이 아니었다. 친절이었다. 같은 시각 15km 떨어진 한약방. 사장은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새로 올라온 뉴스 알림. 한약 복용 후 급성 신부전 환자 급증. 보건당국 조사 착수.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지난 3개월간 팔아치운 보신한 숫자가 머릿속에서 카운터처럼 돌아갔다. 283명.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어둠만이 답이었다. 해시태그 챕터 2. 피해 계약. 중환자실 면회 시간 오후 2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건 할머니가 아니었다. 17세 박민주는 손바닥을 유리에 댄 채 얼어붙었다. 저 기계들 사이에 누워있는 껏 노란 피부, 가느다란 호흡, 목에 박힌 굵은 관, 저건 사람이 맞나? 그의 할머니가 맞나? 5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차갑게 울렸다. 민주는 문을 밀었다. 소독약 냄새가 목을 조였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삐, 삐, 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이 소리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3일 후 투석실 복도. 42번 환자분 준비되셨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 실려 투석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폈다.
하지만 숫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 3회 매번 4시간. 이게 할머니의 남은 인생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존 루틴이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까? 할아버지였다. 의사 앞에서 등을 구부린 채 서 있었다. 네. 두 분 다 조직적 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렸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은 5년에서 7년 정도. 5년. 민준의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다.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할머니는 지금 71세였다. 5년이면 76세. 투석을 하면서 과연 그때까지. 손자는요? 갑자기 민준의 아버지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 말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 애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대학도 가야 하고 인생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버님, 하지만 어머님이 안 된다고 했어.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사람의 언성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의 방. 노트북 화면이 얼굴을 하얗게 비쳤다. 생체 신장 이식 공여자 조건. 10대 기증자 위험성은 한쪽 콩파트로 정상 생활 가능한가. 검색 기록이 끝없이 쌓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주는 검색을 멈췄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가 사준 것이었다. 첫 장에는 할머니의 둥근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민준이가 꿈을 이루길. 할머니는 언제나 응원해. 민준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새 페이지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이번엔 내가 할머니 꿈을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아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응? 나 검사 받고 싶어.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다. 뭐? 할머니한테 내 신장을 드릴 수 있는지 검사 받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숨을 멈췄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나 진심이야. 17세 소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알았다. 이미 이 아이는 결정했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응급실 대기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쓰러져 실려왔다. 투석 부작용이었다. 민주는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할머니의 신발을 보았다. 낡고 해진 운동화. 할머니는 평생 자신에게 돈을 쓴 적이 없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다. 환자분, 고칼륨이 또 올라갔어요. 이러다간. 말끝을 흐렸지만 민주는 알았다. 시간이 없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자신이 쓴 문장을 읽었다. 이번엔 내가 할머니 꿈을 지킬게요. 아니, 틀렸다. 꿈이 아니라 생명. 해시태그 챕터 3. 침묵의 전쟁. 투석 147일째 오전 9시 30분. 바늘이 들어가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렸다. 세 번째 시도였다. 할머니 박영숙의 팔뚝엔 이미 2개의 붉은 점이 번지고 있었다. 직. 네 번째 바늘이 피부를 뚫었다. 혈관을 찾지 못하고 빗나갔다. 죄송합니다. 다른 쪽 팔로.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미 147번째였다. 우는 건 체력 낭비였다. 5번째. 이번엔 혈관이 터졌다. 피가 피부 아래로 번졌다. 보랏빛 멍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혈관이 너무 약해졌어요. 확장 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장 시술.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는 뜻이었다.
또 마취, 또 절개, 또 회복. 147일 동안 할머니의 몸은 이미 3번의 시술을 견뎌냈다. 혈관은 유한하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더 이상 바늘이 들어갈 곳이 없어질 거라고. 그때가 오면 아무도 그 이후를 말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욕실 거울 앞. 할머니는 자신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56kg이던 몸무게는 이제 42kg. 볼은 꺼졌고 광대뼈가 도드라졌다. 목의 힘줄이 선명했다. 팔뚝은 붕대투성이, 멍투성이. 이게 나야? 그녀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만 자신을 견딜 수 있었다.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저녁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설거지, 빨래, 청소. 이제 그가 다 했다. 할머니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프다는 게 죄는 아닌데 왜 자꾸 미안한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통씩 오던 이웃들의 전화.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언니, 요즘 어때? 나 다음 주에 시간 나면 들를게. 다음 주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피했다. 병이 옮을까 봐서가 아니라 불편해서였다. 할머니는 이제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새벽 2시 47분. 할아버지 박종철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가 신음했다. 투석 후유증. 온몸이 쑤시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매일 밤 반복되는 고통. 물.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컵을 들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은 500ml로 제한되어 있었다. 지금은 자정이 넘었으니 내일 몫에서 빼야 했다. 그는 컵에 얼음 2조각을 넣었다. 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50ml도 안 되는. 자, 천천히. 아내가 얼음물을 머금었다. 삼키지도 못하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였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다. 72세 노인의 어깨는 이제 거의 90도로 굽어 있었다. 반년 전만 해도 곧았던 허리. 이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으윽 소리가 났다. 밥은 먹었나? 할아버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내 투석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투석실 가는 차를 준비하고 4시간 기다리다 데려오고 약 챙기고 식단 조절하고 붕대 갈고. 자신의 끼니는 어디선가 사라졌다. 체중계는 2달째 보지 않았다. 옷이 헐렁해진 걸로 충분히 알았다. 투석 153일째 오후 11시 22분. 여보세요? 자식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혼자 119를 불렀다. 할머니의 혈압이 6040까지 떨어졌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시 관악구. 목소리가 떨렸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10분 후 골목을 울렸다. 응급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새벽 4시 할머니가 안정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그는 코트를 벗어걸고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았다. 투석 180일째. 할머니의 팔뚝엔 더 이상 바늘이 들어갈 곳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투석실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건 치료가 아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멀리서 손자 박민준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조직적 합성 검사 결과지. 해시태그 챕터 4. 깨지는 가족.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 오후 3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본인의 의지로 신장 기증을 결심한 겁니까? 상담의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17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다. 네. 박민준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가족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혹시 죄책감 때문에? 아니요. 의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세 번째 상담이었다. 매번 같은 질문, 매번 같은 대답. 이 소녀는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최종 승인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민준이 상담실 문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다. 같은 시각, 집 안방. 당신 정말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수진아,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남편 박재현은 소파에 앉은 채 이마를 감싸주었다. 어쩔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아들 배를 가르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배를 가른다는 게 무슨? 그럼 뭐예요? 수술 아니에요. 마취하고 메스대고 장기 꺼내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이 떨렸다.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합병증 생기면 어떡해요? 나중에 신장 문제 생기면 평생 한쪽 콩팥으로 살아야 하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의사 말이면 다예요. 세상에 100% 안전한 수술이 어딨어요? 침묵.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마자 후회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저보고 시어머님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제가 반대하니까 당신 엄마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수진아. 싫어요. 난 우리 아들 지킬 거예요. 쾅. 안방문이 닫혔다. 재현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 아내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두 개의 감정이 가슴속에서 서로를 찢었다. 투석 195일째 저녁 식사. 식탁은 조용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밥을 바라만 봤다. 할아버지는 김치만 계속 집었다. 며느리는 식사를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다. 민준만이 덤덤히 밥을 먹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머니 괜찮아. 투석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투석 180일 넘었잖아요. 혈관은 이제 거의 다 망가졌고. 그리고 투석실에서 할머니 우는 거 봤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언제? 지난주 목요일. 5번째 바늘 넣을 때.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자가 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난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가 괜찮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할아버지가 수저를 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아이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3일 후 병원 복도.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동안 가족 모두가 복도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벤치 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재현은 그 옆에 앉으려다 말았다. 거리감이 느껴졌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가족 여러분.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다.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했습니다. 수술 일정은 안 돼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저는 동의 안 했어요. 법적 보호자로서 절대 승인 못해요. 여보. 재현이 다가갔다.
수지는 한 걸음 물러났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 네 가족들 다 미쳤어요. 17살 애배를 가르겠다고. 수진아, 제발. 싫다니까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다. 엄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 내가 아플까봐 무서워. 엄마,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넌 아직 몰라.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무서운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진짜 괜찮아.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엄마 닮아서요. 그 말에 수지는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렸다. 일주일 후 동의서 서명일. 온 가족이 상담실에 모였다. 마지막 동의서. 재현이 먼저 사인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할머니는 펜을 들다가 멈췄다. 미안해. 민준아. 괜찮아요, 할머니. 민준이 할머니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할머니가 사인했다. 마지막 남은 건 수진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펜을 들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사각. 사인이 떨어졌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수술 끝나고 민준이한테 뭐라도 생기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2주 후.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2주. 그 안에 이 가족이 견뎌야 할 시간. 해시태그 챕터 5. 생명의 대가. 수술 후 6시간 회복실. 혈압 120에 78, 맥박 72. 안정적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박민주는 눈을 떴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몸이 무거웠다. 아니, 몸이 없는 것 같았다. 마취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수술 끝났구나. 오른쪽 옆구리가 아팠다. 둔하고 깊은 통증. 그 안에 이제 콩팥이 하나만 남았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다.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일까? 17세 소년이 자신의 장기 하나를 할머니에게 주었다. 말로 하면 쉽지만 실제로는.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 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의 눈이 붉었다. 고맙다. 아빠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괜찮아요. 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말라 있었다. 할머니는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각 중환자실 12번 병상.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다. 거부 반응입니다. 스테로이드 투여. 할머니 박영숙의 몸이 이식된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다. 면역 억제제를 썼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자가 면역 시스템이 손자의 콩팥을 이물질로 판단하고 있었다. 크레아티닌 수치 급상승.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병상 주위로 몰려들었다. 할아버지 박종철은 유리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왜? 손자의 신장까지 받았는데 왜 회복하지 못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술 후 3일째 밤 11시 43분. 할머니는 선망 상태였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해.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침대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머니, 저 재현이에요. 알아보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지 못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기익. 산소 포화도 수치가 다시 떨어졌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할아버지는 병실 밖으로 나왔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손자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안 되는 걸까? 내가 감히 이 삶을 붙잡아도 되는 걸까? 눈물이 흘렀다. 72세 노인의 눈물은 소리 없이 떨어졌다. 수술 후 9일째 새벽 4시 12분. 코드블루. 내과 중환자실 12번. 방송이 병원 전체에 울렸다. 할머니의 심장이 멎었다. 제세동기. 쾅. 몸이 튀어올랐다. 심전도는 평평했다. 다시. 쾅. 여전히 반응 없었다. 심폐소생술 시작. 의사가 가슴에 손을 올려 압박했다. 하나, 둘, 셋.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3분이 지났다. 5분이 지났다. 시간 기록하십시오. 4시 17. 삐, 삐. 심전도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 심박 돌아왔습니다.